안녕하세요. 네. 이영수입니다. 이 연립주택에서 살면서 또 이게 투자를 하면서 이게 좀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주제로 이제 책이 나올 것 같은 거예요, 언젠가는. 근데 기왕에 이제 세상에 책이 나온다면 제가 써보자 해서 이렇게 쓰게 됐습니다. 네. 이 실용서의 최고의 출판사이기 때문인데 또 제 입장에서는 연립주택이 지금 이제 좀 핫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도 그렇고, 그래서 물 들어올 때 노젓고 싶었는데 이게 너무 늘어지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좀 빨리 출판이 가능한 곳을 찾다 보니까 여기 진서원 출판사로 이제 선택을 하게 되었는데, 저도 이렇게 빨리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일단 서울 아파트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사고 싶다고 해서 다들 이제 사실 수 있는 게 아닌 게 돼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대체제를 찾아봤는데, 이제 80년대 서울의 연립주택이 가진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대지 지분이 굉장히 큽니다. 예.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곳은 대지 지분이 15평이고 좀 큰 데는 30평이 넘는 곳도 있습니다. 이 대지 지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커졌냐? 이게 80년대에 약간 건축 트렌드랑 관련이 있는데, 그때는 지하층에서 사람이 살 수가 없었어요. 약간 방공호 같은 개념으로 이제 활용이 됐었어야 했는데, 그게 이제 수십 년이 지난 지금에는 어떻게 보면 대지 지분을 더 키워주는 약간 좋은 효과를 지금 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성비가 되게 좋은 서울의 땅에 투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서울 땅을 우리가 살 수가 없잖아요. 그 빈 땅이 없고, 빈 땅이 본 적 있으세요? 빈 땅이요? 네. 서울에서 네, 네. 서울은 사실 이제 땅 자체를 거래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제 거래한다 해도 덩어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이제 손댈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고, 근데 연립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간접적으로 서울 땅 2, 30평을 내가 소유할 수 있다. 근데 이 실거주 같은 요건이 붙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게 허들이에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기회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따라서 이제 재건축 조합이 아직 설립되지 않은 곳에서는 이제 2년 동안 실거주를 해야지 이제 조합원 자격을 이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를 할 수 있는데, 연립주택은 대부분 이제 도정법보다는 그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따라요.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나 소규모 재건축을 통해서 이제 새 아파트가 될 확률이 높은데, 네, 도정법과는 달리 그 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근데 제 책에 소개된 연립주택 중에서도 그 좀 규모가 너무 커가지고 도정법 적용을 받는 곳들이 있어요. 한 대여섯 군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연립주택은 2년 실거주를 하셔야지 이제 조합원 지위를 받으실 수 있겠죠. 이제 제 블로그에도 이제 약간 우스갯소리처럼 이렇게 자문자답을 좀 해놨어요.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하는 게. 중에 좀 웃기는 질문 하나가 귀신을 본 적이 있냐인데, 저 귀신 본 적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 한 가지는 꼭 말씀드려요. 그 주택을 구입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기초적인 수리는 하셔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우울해집니다. 그래서 근데 돈 많이 들일 필요는 없고요. 재건축이 될 때까지 사실 수 있을 정도니까 뭐 가장 기본적인 데 깨끗한 걸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전용 면적 한 15평에서 20평 정도면 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면은 뭐 손만 보면은 신축 빌라랑 다름없게 이제 수리하실 수 있습니다. 운도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제도적인 뒷받침 아다리가 맞아야 합니다. 근데 이 연립주택 같은 경우도 일반 주거 지역에 있는 연립주택은 아직 좀 건축적인 제한이 좀 빡빡합니다. 4층까지밖에 짓지 못하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150% 용적률 활용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좀 사업성이 안 나오는 상태다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집은 낡았는데 뭐 도로나 주변 학교나 뭐 공원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잘 정비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사업성이 문제면 문제지 이제 재건축을 뭐 물리적으로 못하고 이런 경우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연립주택 같은 경우는 그보다 이제 규모가 훨씬 작기 때문에 뭐 자동차가 이제 들어가고 나오고 이런 게 좀 어렵다거나,
공사 차량 진입이 어렵다거나 이런 경우들까지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적률만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용도 지역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일종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150%까지밖에 지을 수가 없어요. 근데 뭐 상업지역이면 제일 좋겠죠. 근데 뭐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3종, 2종 뭐 이런 데는 뭐 작게는 250%부터 높게는 뭐 500%까지도 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뻥튀기가 많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분양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반 분양이 늘어나면은 원래 거주하시던 원주민분들의 부담이 많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현재 용적률도 중요하지만 그 연립이 위치하고 있는 땅, 그 용도 지역을 좀 같이 살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뭐 주거 지역은 뭐 지금 연립주택의 100%인데 200%가 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준주거 지역은 지금 100%인데 뭐 3, 400%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준공업 지역은 사실 이제 공업 지역이라는 그 고정관념 편견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좀 선호도가 많이 낮았어요. 그래서 거래 가격이 이제 2종이나 3종 일반 주거 지역에 비해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거를 많이 부풀릴 수 있으면서 가격이 좀 저렴하게 책정된 곳이 준공업 지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표적으로 이제 준공업 지역이 뭐 성수동이나 이제 강서구 가양동이나 뭐 양평동, 뭐 구로구 쪽 뭐 이런 쪽에 이제 많이 이제 분포를 하고 있는데 성수동은 또 이렇게 요새 좀 되게 핫해졌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좀 많이 오른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그 지역에 있는 구축 아파트에 비하면 대지 지분 기준으로는 거의 절반 수준의 이제 집을 구매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의할 때 최고 고도 지구나 경관 지구나 아니면 뭐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뭐 이런 것들을 좀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준주거 지역이니까 여기는 와 여기 수익성이 무조건 좋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예를 들면은 여의도 같은데 여의도 이거 눈치채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동쪽 여의도랑 서쪽 여의도랑 분위기가 달라요. 그 국회의사당 있는 쪽은 10층, 11층 정도로 이제 건물들이 있고 그 IFC나 파크원 이런 거는 뭐 70층 이렇게 있잖아요 건물들이. 또 왼쪽은 이 고도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국회의사당 때문에 이 고도 제한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적률이나 뭐 상업지역이다 이렇게 해도 높은 건물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좀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아 여기는 상업지역이니까 좋대 이렇게만 생각하실 게 아니고 여기는 뭐 500%가 된대 이렇게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여러 가지 제한 사항들을 같이 좀 아울러서 보셔야 되는데 책에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경관지구 같은 걸 말씀드린 것 같은데 경관지구 같은 경우는 뭐 산이나 뭐 강이나 뭐 이런 데 이제 끼고 있는 연립주택이 이제 경관지구로 지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건폐율이 30%로 제한이 되어 있고 용적률은 90%로 제한이 되어 있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을 하고 싶어도 집이 아무리 낡아도 지금은 뭘 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곳은 현재로서는 좀 피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을 예로 들어볼게요. 저희 집은 공항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속해 있는데 준주거 지역은 보통 이제 400%, 뭐 500%뭐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속하면 이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서 명시되어 있는 그 제한을 따릅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하면 그러니까 도시의 약간 일부 지역에서 뭐 합리적으로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을 뭐 증진시키고 뭐 기능성을 보양하고 이러기 위해서 이제 지정된 작은 단위의 이제 구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 연립 같은 경우는 이게 도로 폭이나 아니면은 이 땅에 무엇을 지을 때나 아니면은 집의 비중을 몇 퍼센트로 할 때나 이런 것 따라 다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이렇게 사업성이 좋다라고 판단하시지 말고 어떤 구역에서 어떤 건축을 할 때 어떻게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지를 고려하면서 하셔야 합니다. 이 책에 제가 이제 100개 연립이 소개되어 있어요. 그런 데를 이제 하나둘 마음에 드는데 찍어서 임장도 다니시고 여기가 왜 좋을지 이제 스스로 분석하는 이제 툴 이런 것도 이제 제가 이 책에서 내용을 담아놨거든요. 그런 거 같이 공부하시다 보면은 아마 감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 이제 재건축, 재개발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재건축은 보통 이제 아파트 단지 단위로 이제 되는 경우가 많고 재개발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 이제 낡고 노후해서 뭐 기반 시설이 형편없는 그런 동네 위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이게 그 중간적인 뭔가 성격을 가지면서도 이제 규모가 되게 작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는 용어에서 가로가 우리가 그 보는 이 길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블록 단위로 정비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 재건축은 이게 늘어지면 막 10년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고 빨리 한다고 해도 6, 7년이거든요. 근데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뭐 추진위를 이제 꾸리는 게 면제되고 정비구역 지정하는 것도 면제되고 뭐 그리고 사업 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를 동시에 받을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절차상에 이렇게 없어지는 것도 있고 합쳐지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 뜻이 맞고 뭐 잘 그 스텝을 밟아 나가다 보면은 제일 빠르면은 2년 한 반이면은 이제 가능한 것도 이제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책에도 그런 사례가 소개되어 있는데 그 등촌동, 강서구 등촌동에 있는 현장은 한 3년 정도 걸렸어요. 그러니까 일반 재건축에 비하면 정말 빠른 거죠. 그 기준이 있는데 10,000제곱미터 미만의 블록이어야 됩니다. 10,000제곱미터라고 하면 생소하실 텐데 한 3,000평 그 정도인데 보통 조그만 학교, 초등학교 크기가 한 3,000평 정도 된다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구역 내에 이제 도로가 이제 통과하고 있어야 되고 통과하는 도로들이 통과가 아니죠. 둘러싼 도로들이 도시계획도로거나 그러니까 도시계획에 의해서 설치된 도로이거나 아니면 건축법상 6m 폭 이상의 도로여야 됩니다. 주택 정비 사업을 하려면 도로폭이 이제 도시계획 도로가 아니라 6m가 넘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6m인지 뭐 4m인지 아니면 그 8m인지 뭐 이런 거를 명확히 알려주는 그런 사이트나 이런 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그 현장의 개별적인 폭을 본인이 파악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뭐 줄자를 가지고 재시는 게 제일 정확하겠지만 보통 이제 중형차나 뭐 봉고차나 뭐 이런 차 폭이 2m 남짓이거든요. 그래서 로드뷰를 보고 그 차가 동시에 뭐 2대가 지나갈 수 있을지 3대가 지나갈 수 있을지 이거를 가늠해 보시면은 4m 이상인지 6m 이상인지 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노후도가 있어요. 노후도를 충족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뭐 건축 방식이나 뭐 연립주택이냐, 그러니까 공동주택이냐 아니냐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80년대 연립주택들은 이미 다 노후도는 충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대상이 되는 연립주택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가로구역의 이제 면적 그리고 도로 요건, 노후도 이거를 만족시키면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라는 거를 여기서 설명하기 너무 길 것 같은데 그게 면제가 됩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뭔가 꿀 장점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건축 조건이 완화된다거나 뭐 높이 최고 높이가 좀 더 이제 완화돼서 조금 더 높은 건축이 가능하다거나 뭐 공지 확보의 의무가 좀 더 줄어든다거나 그리고 뭐 사업을 할 때 뭐 대출이 더 저리로 많이 나온다거나 이런 혜택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립주택을 보실 때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같이 좀 염두에 두시면서 고르시는 것도 좋습니다. 준비 마당은 제가 어떻게 보면 지금 설명드렸던 뭐 최고 높이 제한이라든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든지 뭐 지구 단위 계획이라든지 뭐 각종 요건 뭐 확인하는 뭐 가치 스스로 알아보는 뭐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 실천 마당으로 넘어가시면 말 그대로 이제 이렇게 연립들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100개가 소개되어 있어요. 그리고 책에 소개된 곳은 제가 당연히 다 전수 조사를 가고 방문을 하고 손품 발품을 팔았고요. 차를 가지고 다니기에는 너무 이제 주차 같은 문제가 있잖아요. 이제 서울이 주차하기가 워낙 힘드니까 그래가지고 서울시 정액권을 끊고 전철 그리고 따릉이 제가 이제 1년 내내 이제 타고 다니거든요. 그 두 가지를 조합해서 정말 열심히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진짜 마음에 드는데 한 세 군데 네 군데는 빼고 쓸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책이 가짜가 되니까 일단 다 넣습니다. 그 보통 이제 아파트 신축 아파트로 한정을 하셔서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제 집값이 너무 비싸서 나는 이제 집은 못 산다. 안 집 사긴 글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직
기회는 있다. 그리고 지금 보석이 이렇게 땅 속에 이렇게 숨겨져 있으니까 그거를 저랑 같이 이렇게 찾아보신다 생각하시고 연립주택에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은 의외로 괜찮은 선택이었다라고 나중에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